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시장인데요. 시장 흐름 체크합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극강의 강달러의 출구는 어디냐? 뭐 강달러뿐이겠습니까? 소위 트럼프 스톰이죠. 트럼프 스톰이 우리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렵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이렇게 사실 힘없이 밀리게 되면 뭐 공매도라도 금지해라, 뭐 옛날에는 증시 안정 대책 내내라 이런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처럼 뭐 대책을 인위적으로 누가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미국 주가도 트럼프 랠리가 어제는 잠깐 좀 숨고르기는 하는 모양새인데 분위기상 뭐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죠. 그렇죠. 이렇게 주식이 가속도가 붙은 차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갑자기 멈추지 않는 것처럼 뭐 약간의 그냥 조정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지금부터는 뭐 오늘도 뭐 지금 앨런 머스크를 어떤 정부 요직에 앉히는 그런 뭐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이기가 어떤 그림으로 갈지가 윤곽이 나오는 그런 구간부터는 또 관련된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산업들이 큰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당분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 특별히 오늘은 더 그런데요. 지수 한번 볼까요? 지금 또 코스닥은 뭐 1.9% 하락하면서 정말 막 투매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좀 매수세가 굉장히 찾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밸류로만 보면 그죠? 뭐 맞습니다. PBR 0.87이라는가요? 87. 밸류로만 보면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자리인데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수급을 굉장히 좀 약간 중시 여기는 그런 항상 수급을 좀 중시 여기는데 지금은 센티도 안 좋고 펀더멘탈도 없고 수급까지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극강의 강달러 출구는 어디겠습니까? 그냥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고 지금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 투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140조 정도가 이미 미국으로 넘어간 상태고 그러니까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투자될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간 거죠. 거기에 수급이 좀 빠졌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좀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봤을 때 전체 거래 대금이 이미 그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총 거래 대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한 21조였고요. 네. 우리는 뭐 그거에 훨씬 못 미쳤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나 도지코인 거래 대금만 7조.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저께 7조였는데 코스닥의 모든 종목이 매매되는 것보다 이 한 그 특정 코인의 거래 대금만큼뿐이 안 된다 보니까 이건 수급적인 어떤 이런 그 공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증시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어떤 이 반응들이 좋은 공시가 나와도 세론이 많고요. 나쁜 공시가 나오면은 더 과민 반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피크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지만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들을 다 할 건데요. 아마 실적 발표치까지가 끝나줘야 좀 뭔가 좀 시장에서 바닥을 잡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정상은 아니죠. 맞습니다. 비정상이에요. 네. 비정상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결국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당장은 뭐 지금 영향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이제 물가 지표가 쭉쭉 발표됩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부터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 물가보단 고용이라고는 하나 또 뭐 연준위원들 발언 보면 물가 지표 얘기도 좀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볼까요? 뭐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지표에 반응하는 트럼프 이기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아주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안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매수 기회로 삼는 대기 매수세도 지금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오늘 밤 뭐 CPI 항상 보면은 올해는 보면 정말 CPI를 항상 그 저녁 늦게까지 보면서 그렇죠. 예, 봤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연말 분위기는 CPI의 어떤 이런 지표 발표보다는 그에 따른 그리고 뭐 FOMC에서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트럼프 2기가 향후에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장의 궁금증이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밤 발표되는 CPI는 지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좀 늘 세상의 트렌드, 변화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동안 AI 뭐 얘기를 쭉 반도체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오늘은 이제 방산 얘기를 좀 준비하셨는데 일단 트럼프 공약집에 보면 미군의 현대화,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 유로에게 방위비를 더 물린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고요. 글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는 또 좀 힘을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고요. 우리 방산 기업의 그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방산주들 상당히 뭐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면은 방산주 중에서 그 우주항공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산주라기보다는 앨런 머스크 후광 효과를 인해서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뭐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실제로 또 재래식 무게에 해당되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가가 뭐 큰 그 지금 변동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뭐 당선이 된 이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면 방산주들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당선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방위비 분담 너희들이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의 전체 GDP 관련돼서 한 3% 정도까지는 그 방위비 분담이나 방위비를 위해서 지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나토 회원국들이 전체 GDP 대비했을 때 2% 정도의 지금 방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증감률은 50%의 증감률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 종식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방산주들은 여전히 뭐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기조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어떤 방산주의 어떤 성장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 미국이 그 최첨단 무기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발전돼 있지만 재래식 무기는 사실상 그렇게 그 부분까지도 다 커버하면서 아주 발전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미국에 이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회사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은 아직 취임 전이지만 취임 이후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인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세계 뭐 중동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자체적으로 이제 좀 더 방위비 증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K방산의 기회와 또 좀 우려 요인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걸 찾으면 또 아이디어가 되고 지금은 사실 미국에 그렇게 수출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뭐 전차나 이런 것들도 유럽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중동, 아시아 뭐 이런 쪽이 이제 주 판매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 가운데서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봐야 될 건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 봐야 될 종목으로는 현대 로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에 지금 K2표가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성비죠. 비슷한 성능의 어떤 효과를 내면서 가격은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대비했을 때 상당히 싼 그런 가격대인 것이고 만약에 방위비 부담이 더 된다고 하면은 물론 좀 더 GDP 규모 자체가 높은 뭐 유럽의 나라들은 뭐 독일의 뭐 전차라든지 미국의 전차를 쓸 수 있겠지만
동구권들은 사실 K2표만한 좋은 그런 대체제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인근에 붙어 있는 폴란드는 여전히 지금 K2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고, 특히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PER 자체가 한 20배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현대로템은 아무래도 철도 부분의 어떤 이런 매출과 방산 부분의 매출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무기 체제가 하나로 국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그것이 폴란드와 루마니아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확장성이 있는가를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연내는 폴란드 2차 수주 관련된 그런 계획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루마니아도 또 신규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럼 26년, 27년까지는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리고 특히나 철도 부분은 이제 드디어 약간 흑자 전환이 되는 이런 기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래서 특히 이제 방산주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방산주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항공주들이 오른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방산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슨도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는 중동에 지금 주로 미사일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못 움직이는 것인데, 사실상 전체적인 방산주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순환매상으로도 이제 현대로템 같은 유럽향 지금 방산 체제가 지금 유럽향 매출이 많은 회사들이 추후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현대로템을 볼 때 우리가 고민들이 철도 차량 이런 게 한번 수주가 나오면 그 다음까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공백들이 이런 거였는데요. 매출이 6월 달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제 방산이 48%네요. 철도 부분이 36이니까 방산 부분이 사실은 이 철도 부분을 넘어선 거고, 수주 잔고가 이제 쌓여가는 흐름들이고요. 현대로템. 그 실적이랑 밸류 좀 봐주세요. 이제 사실은 방산이 좋긴 한데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네. 밸류의 부담이 만약에 철도주로 본다고 한다면 밸류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10배 이상 못 주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산주들의 PER이 한 20배 정도를 부여받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2배에서 15배 정도 사이인데, 지금 뭐 화면 보시면 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노란 표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매출액. 방산 부분, 방산 부분의 지금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분기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영업이익률 테이블을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같이 개선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이 좋아지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4,500억 정도를 보고, 내년에 지금 일단은 이건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를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폴란드 2차 K2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1차보다도 그 발주량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한 번쯤은 상단을 열고 갈 수 있는 좀 약간의 이제 내년 실적까지 내후년 그러니까 단순히 폴란드랑 루마니아가 끝나면 끝인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만약에 좀 많이 오른 그런 우주항공 관련된 방산주들이 부담되신다고 하면은 현대로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밸류 여쭤본 거는 이제 방산주 가운데서는 현대로템이 밸류가 그래도 가장 낮은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면 뭘로 봐줘야 되나요? 목표가를 좀 설정할 때는요, 가격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뭔가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아마 이 폴란드 2차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폴란드 2차 수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상 좀 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상단 한번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정도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황 해설, 최근의 증시 흐름,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방산주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